여기 전문가가 밝힌 충격적인 한국의 실체가 있습니다. 국제무역언어학 전문가가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어두운 비밀. 그녀는 데이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가 한국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가 한국 앞에 무릎 꿇은 진짜 이유를 알게 되자 그녀는 책상에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대체 한국이 어떤 술수를 쓰고 있는 걸까요? 제 이름은 에즈라베스 베일란이에요. 국제무역언어학 전문가인 저로서는 제 지식이 세계 상업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세계무역인증국의 수석 분석가로서 저는 여러 해 동안 언어와 기호가 국제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화장품, 즉 K뷰티라고 세계가 알게 된 것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만큼 놀라운 것은 없었어요. 모든 것은 제가 우리 인증 요청에서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을 때 시작됐죠. 한글이 적힌 제품들이 여러 대륙에서 전례 없는 수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점점 더 자주 나타났고 판매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원래의 목적을 뛰어넘은 문화적 유물이었죠. 한류는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사람들이 손에 들고 얼굴에 바를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무언가로 진화했더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이 적혀있는 제품들이 프리미엄 가격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외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화장품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독특한 한국 문자와 함께 오는 품질의 약속에 투자하고 있었죠. 제가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새로운 종류의 럭셔리 브랜드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체 문자 체계가 우수성과 동의어가 된 브랜드 말이에요. 제 사무실은 전 세계 무역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는 스크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그 숫자들을 보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서울발 화물선의 추적 데이터가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였거든요. 일반적으로 화장품 운송은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릅니다.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로 그리고 소매점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이 특별한 화물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제가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 제품들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상자에는 한글로 된 특별한 인증 마크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정품 한국산이라는 문구가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라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품질의 보증이었고 문화적 진정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그냥 또 다른 유행이야 라고 마케팅 부서의 존슨이 말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수출액은 매달 15%씩 증가하고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가격 프리미엄이었어요. 같은 성분을 가진 제품이라도 한글 라벨이 붙으면 30%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뉴욕, 파리, 도쿄의 백화점을 방문했죠. 각 도시에서 저는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한글이 적힌 제품 앞에 줄을 서 있었고 판매원들은 그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진짜 한국 제품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파리의 갤러리 라파에트에서 만난 한 고객은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크림을 보세요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여기 한글로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친구가 이게 진짜라고 했거든요. 가짜 제품들은 한글 폰트가 다르대요.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한글 인증 앱을 보여주었는데 이 앱은 한글의 진위를 확인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소비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한글을 품질의 상징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문화적 전환점이었어요. 제 연구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고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죠. 한국 정부도 이 현상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K뷰티 인증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는 정품 한국 화장품에만 특별한 홀로그램 한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소비자들의 심리였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많은 사람들은 한글 자체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 완벽한 피부를 갖고 싶어요 라고 도쿄의 한 대학생이 말했죠. 한글이 적힌 제품을 사용하면 그들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믿음은 과학적 근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의 유명 화장품 회사들이 한국 자회사를 설립하고 제품에 한글을 추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한국 브랜드와 한글만 추가한 브랜드를 구별할 줄 알았어요. 제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이것이 단순한 마케팅 현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문화 자본이었어요. 한글은 더 이상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죠. 그것은 품질 혁신 그리고 특별한 무언가에 대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 아파트에서 수백 개의 제품 샘플을 분석하다가 깨달았어요. 제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을요.
처음으로 비서구 문자 체계가 글로벌 럭셔리의 상징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장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문화적 힘이 어떻게 이동하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한글은 이제 글로벌 상업에서 품질의 새로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상사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제가 제시한 데이터를 보고는 놀라워했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무역 분석가가 아니었어요. 저는 문화적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연구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화장품 수출 자료를 받았을 때 숫자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2번, 3번 확인했죠. 한국이 독일과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 제네바 사무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똑같은 거리 풍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세계 화장품 시장은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더군요. 컴퓨터 화면에 띄운 그래프를 보면서 저는 손가락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곡선을 따라갔어요. 이건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폭발이었죠. 전 세계라는 단어가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예전에는 유럽과 미국 시장을 주로 의미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지구 곳곳을 뜻하게 되었답니다. 아프리카의 라고스부터 남미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모든 곳에서 한국 화장품을 찾고 있었죠.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국 시장이었어요. 몇 년 전 중국에서 일어났던 K뷰티 열풍과는 달랐습니다. 중국 시장은 거대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미국은 달랐어요. 미국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전 세계로 가는 문을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뉴욕에 있는 제 동료가 보내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 화장품 수입 통계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제쳤다는 거예요. 프랑스를요. 수백 년 동안 화장품의 대명사였던 그 프랑스를 말이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었어요. 서울에 있는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 박사님, 이 자료 보셨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매출이 매 분기마다 늘고 있어요. 여기 백화점들은 이제 K뷰티 전용층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불과 몇 달 후 저는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연락을 받기 시작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브라질의 상파울루,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이들 모두가 한국 화장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한국은 화장품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나라였는데 말이죠.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수백 년의 전통도 없었고 미국처럼 거대한 내수시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다른 것이 있었더군요. 혁신이었죠. 달팽이 점액, 벌독, 인삼. 처음 들었을 때는 이상하게 들렸던 성분들이 이제는 전 세계 여성들이 찾는 비밀 무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10단계 스킨케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구에서는 세안하고 보습제 바르는 것이 전부였는데 한국은 피부 관리를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중동 지역 담당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두바이의 한 백화점에서 K뷰티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개장 첫날 2시간 만에 물건이 다 팔렸다는 거예요. 사진도 함께 보냈는데 긴 줄이 백화점 밖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히잡을 쓴 여성들이 쿠션 파운데이션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뷰티 블로거가 한국 화장품을 소개했는데 그 다음날 현지 수입 업체의 웹사이트가 주문 폭주로 다운되었다고 합니다. 비비크림이라는 단어가 포르투갈어로도 그대로 쓰이기 시작했죠.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K뷰티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죠.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배우들의 맑고 투명한 피부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K뷰티에 있다고 믿었죠. 제 사무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저는 매주 새로운 핀을 꽂았어요. K뷰티가 진출한 나라들을 표시하는 거였죠.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핀들이 점점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6개월 후 지도는 거의 핀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프리카 시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는 K뷰티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피부톤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틀렸어요.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K뷰티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미백 기능보다는 보습과 자외선 차단 기능이 주목받았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화장품 박람회에 참석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거리 곳곳에 화장품 광고판이 있었고 올리브영 같은 뷰티 스토어가 몇 블록마다 하나씩 있었죠. 이 도시 전체가 거대한 뷰티 연구소 같았어요.
박람회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바이어들로 가득했죠.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온갖 언어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찾는 건 같았습니다. 바로 다음 K뷰티 히트 상품이었죠. 한 부스에서 저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프랑스의 유명 화장품 회사 대표가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 부스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LED 마스크를 얼굴에 대보면서 감탄하고 있었죠. 세계가 정말 뒤바뀌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리셉션에서 저는 여러 업계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게임의 룰을 바꿨다고요. 한 일본 바이어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100년 동안 해온 방식을 한국이 10년 만에 뒤집어 놓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한 가지 확실한 건 K뷰티의 상승세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더 KBAUTY 레볼루션 하우 코리아 컨커드 더 월드였죠. 첫 문장을 쓰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어떻게 소프트 파워를 통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였죠. 한글 자체가 진품 인증 마크가 되어버린 현상이 제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브랜드들은 포장지에 한국어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해외 판매를 늘린다는 걸 발견했죠. 역설적이게도 번역하면 오히려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해외 소비자들을 인터뷰했더니 한국어를 읽을 수는 없지만 한글이 적힌 제품을 더 신뢰한다고 고백하더군요. 이건 언어학적 관점에서 정말 매혹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특정 문자는 늘 권위를 지녀왔어요. 의학에는 라틴어, 럭셔리에는 프랑스어, 패션에는 이탈리아어가 그랬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런던의 젊은 소비자들은 한국 뷰티 용어를 배우고 있었고 두바이의 쇼핑객들은 정식 언어 교육 없이도 세럼과 크림을 구별할 수 있었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한국적 요소를 자신들의 정체성에 포함시키기 시작하는 걸 목격했어요. 독일 브랜드 예쁘다, 핀란드의 한아름, 영국의 푸유, 솔 모두 이 마법을 포착하려 시도했죠. 어떤 브랜드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어떤 브랜드는 단순히 미학만 차용했습니다. 진품 감정 전문가로서 저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어요. 어떤 브랜드가 정당한 한국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브랜드가 단순히 유행에 편승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했죠. 한글의 시각적 매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원과 직선의 조화,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인 구조가 패키징 디자인에 완벽했어요. 디자이너들은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로고와 패턴의 이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연구하면서 이 현상이 단순한 마케팅 전략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문화적 신뢰성에 대한 갈망이었죠. 소비자들은 진짜를 원했고 한국어는 그 진정성의 보증서가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신뢰는 K뷰티의 투명성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 브랜드들은 성분을 숨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표시했죠. 달팽이 점액, 벌독, 인삼 같은 독특한 성분들이 한글로 당당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구 브랜드들이 이런 성분을 과학적 용어로 감추려 할 때 한국 브랜드들은 오히려 강조했어요.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파리의 세포라에서 프랑스 여성이 한글로 적힌 제품 설명을 스마트폰으로 번역하고 있었어요. 뉴욕의 올리브영에서는 미국인 티네이저들이 물광, 생얼 같은 한국어, 뷰티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더군요. 이런 언어적 침투는 문화적 영향력의 새로운 형태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이 되었죠. K뷰티 애호가들은 제품명을 한국어 발음 그대로 부르는 걸 자랑스러워했어요. 브랜드 컨설팅 일을 하면서 많은 서구 기업들이 한국적 요소를 어떻게 통합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한국 파트너를 찾아 진정한 협업을 원했고 어떤 회사는 단순히 한글 폰트만 사용하려 했죠. 진정성 없는 차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고 경고했지만 모두가 귀 기울이지는 않았어요. 한국 뷰티 산업이 만들어낸 이 언어적 혁명은 계속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나고 글로벌 뷰티 사전에 편입되었죠. 실스킨법, 슬러깅, 글래스 스킨 같은 개념들이 전 세계 뷰티 커뮤니티의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라 문화적 매력과 제품의 우수성이 만나 일어난 현상이었죠.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뷰티 언어의 일부가 되었어요. 제1이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짝퉁이라고 불리는 가짜 제품들을 마주치게 된 거죠. K뷰티를 높은 자리로 올려놓은 바로 그 성공이 나쁜 사람들도 끌어들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인증기관에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시장에
가짜 한국 화장품이 넘쳐난다는 신고가 점점 더 많이 들어왔어요. 이건 단순히 상표를 베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었죠. 제가 직접 조사한 여러 사건들은 정말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내 빙식대로 끝을 피워 같은 말도 안 되는 한국어 문구가 적힌 제품들이 진짜 K뷰티 제품인 것처럼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품을 만든 사람들은 분명히 한국어를 전혀 몰랐죠. 그저 소비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방콕으로 현장 조사를 갔을 때 저는 가게 안에 이런 가짜 제품들로 가득 찬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진열대마다 가짜 한국 화장품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포장은 진짜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한글이 이상하게 쓰여 있었죠. 어떤 제품에는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마법의 크림이라고 써야 할 것을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마법의 크림이라고 잘못 적어놨더군요. 제가 분석한 특허청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표권 침해 사건이 단 2년 만에 6배나 늘어났어요. 중국 공장들은 겉모습은 똑같지만 품질이 떨어지고 때로는 위험한 성분을 넣은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납 성분이 기준치의 10배나 들어간 가짜 쿠션 파운데이션을 발견했죠. 이런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피부 트러블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회사들은 한국 연예인이 광고 모델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연예인들이 전혀 모르는 제품인데도 말이죠. 어떤 회사는 유명 아이돌 그룹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다른 회사는 아예 가짜 인터뷰까지 만들어냈어요. 이 립스틱을 매일 사용해요 라는 거짓 추천사를 버젓이 제품 포장에 인쇄했답니다. 제가 기록한 각각의 사건은 단순한 상업적 사기가 아니었어요. K뷰티가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명성에 대한 위협이었죠. 한 번은 베트남의 한 백화점에서 서울 미인의 비밀이라는 이름의 가짜 브랜드를 발견했는데 모든 제품 설명이 엉터리 한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많은 현지 소비자들이 이게 진짜 한국 제품인 줄 알고 비싼 값을 주고 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커지면서 제가 국제무역기구에 보내는 보고서도 점점 더 긴급해졌습니다. 매주 새로운 가짜 제품이 발견되었고 피해 규모도 계속 커졌어요. 어떤 가짜 마스크팩은 사용 후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부작용을 일으켰고 가짜 아이크림은 눈 주위에 검은 반점을 만들었죠. 이런 피해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가장 교묘한 수법은 온라인 판매였어요. 가짜 제품을 파는 사람들은 SNS에 진짜 제품 사진을 올리고는 실제로는 가짜를 배송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판매자가 사라진 뒤였죠. 제가 추적한 한 사기꾼은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이런 가짜 제품들 때문에 진짜 K뷰티 회사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짜 제품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진짜 회사 탓으로 돌리는 일이 생겼거든요. 한 유명 브랜드는 자신들이 만들지도 않은 제품 때문에 수백 건의 항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매출도 크게 떨어졌죠. 제가 만난 한국 화장품 회사 대표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10년 동안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가짜 때문에 하루아침에 명성이 무너질 뻔했어요. 그분의 회사는 가짜 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특별한 홀로그램 스티커를 만들어야 했고 이것도 곧 위조되기 시작했답니다. 국제 협력도 쉽지 않았어요. 각 나라마다 법이 달랐고 어떤 나라들은 가짜 제품 단속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참석한 한국제 회의에서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것이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동안에도 가짜 제품들은 계속 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더 강력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기록했죠. 한 젊은 여성은 가짜 제품을 사용한 후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도 가짜 K뷰티 제품의 위험성을 다루기 시작했고 정부 기관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죠. 저는 계속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어요. 소비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가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소비자를 우습게 봤죠. 하지만 제가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K뷰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제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자세히 공유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품 번호를 외우고 포장 상자의 작은 부분까지 공부했죠. 심지어 한국어를 배워서 가짜 제품을 찾아내기도 했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멕시코시티에 사는 마리아라는 K뷰티 인플루언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팔로워를 가진 유명한 사람이었죠. 제가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벽면 가득 한국 화장품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말했죠. 한국 화장품은 하나의 철학이거든요. 투명하고 혁신적이고 소비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담겨 있어요. 왜 우리가 가짜를 사겠어요? 그녀의 팔로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을 사기 위해 서울로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인터넷으로 쉽게 살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들에게는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를 경험하는 순례 여행 같은 거였어요. 저는 전 세계 K뷰티 커뮤니티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각 나라마다 열정적인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가짜 제품을 신고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었어요. 어느 날 방콕의 한 쇼핑몰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여성 2명이 화장품 가게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있었죠.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QR코드를 스캔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가짜야. 진짜는 다른 가게에 있대. 이런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서 제품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한국 회사들도 이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그램 스티커, 특수 포장, 고유 번호 시스템. 제가 보고서에서 제안했던 방법들이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무역 대표부와 함께 일하면서 주요 시장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온라인 플랫폼을 추적했습니다. 가짜 제품이 올라오면 바로 신고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큰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짜 한국 화장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었죠. 우리 팀이 증거를 수집해서 중국 당국에 제보했어요. 며칠 후 그 쇼핑몰은 문을 닫았고 수백만 개의 가짜 제품이 압수되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가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더 정교한 포장, 더 그럴듯한 한국어 표기. 하지만 소비자들도 계속 진화했습니다. 마치 끝없는 체스게임 같았죠. 제가 만난 한 일본 소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한국 화장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단순히 성분이나 포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정성과 혁신을 느낄 수 있죠. 소비자들의 이런 열정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었어요. K뷰티 문화의 수호자였죠. 가짜와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들의 사랑과 지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일이 단순한 가짜 제품 단속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문화를 지키는 일이었고 신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을 지키는 일이었죠.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짜를 찾기 위해, 진짜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웠죠. 그리고 저도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제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쓰면서 K뷰티가 어떻게 지역적인 트렌드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변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한글이 적혀있는 제품들이 세계 어디서든 비싼 값에 팔리는 걸 보면 정말 놀랍죠. 위조품 위기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진짜 K뷰티 커뮤니티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똑똑해졌고 더 까다로워졌으며 진짜 한국 브랜드를 응원하는 데 더 열정적이 되었답니다. 제 역할도 단순히 제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것에서 상업 분야의 문화혁명을 이해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K뷰티가 성공한 건 단순히 좋은 제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분에 대해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의 지능을 존중하는 혁신적인 마케팅을 했으며 세계 시장을 위해 한국의 정체성을 희석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번역되지 않은 한글이 오히려 판매를 늘린다는 사실은 더 깊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진정성은 모든 문화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를 내다보면 K뷰티의 영향력이 화장품을 넘어 더 넓게 퍼질 것 같아요. 다른 한국 산업들도 이 성공에서 배우고 있더군요.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 시장에 어필하는 방법을 말이죠. 물론 도전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위조품은 언제나 성공을 쫓아다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줄 거예요. 이 조사에 대한 파일을 닫으면서 저는 우리가 전례 없는 일을 목격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의 문자 체계가 품질, 신뢰, 혁신의 세계적인 상징이 된 거죠. 한류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세계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었어요. 세계 시장에서 문화상품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 한글을 보고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이국적인 문자로만 보였겠지만 이제는 품질의 보증서가 되었죠. 파리의 백화점에서, 뉴욕의 약국에서, 도쿄의 편의점에서 한글이 적힌 제품을 찾는 손님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읽을 수 없어도 그 문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어요.
위조품과의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 가짜를 구별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진짜 제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만든 인증 시스템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QR코드, 블록체인 기술까지 동원해서 위조품이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고 있죠. K뷰티 브랜드들도 더 똑똑해졌어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와 철학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부 관리에 대한 한국만의 접근 방식,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철학, 그리고 세심한 단계별 관리법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패키지가 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른 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K푸드, K패션, 심지어 K가전제품까지도 같은 전략을 따르고 있더군요. 한글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며 한국적인 디자인과 철학을 유지하면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이드 인 코리어는 단순한 원산지 표시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 시스템과 문화는 충분히 강하다고 믿어요. K뷰티가 보여준 길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문화가 어떻게 경계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신뢰를 만들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죠. 제 보고서를 마치며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의 사명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을 넘어서 문화의 진정성을 지키고 전파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 일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